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설문지 형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설문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런 설문지에 들어갈 설문 문항들의 형식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설문지 형식보다는 설문 문항의 형식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리를 쭉 뻗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질문하고 진술입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질문과 진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문항을 질문 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진술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질문 형식의 그런 문항과 진술 형식의 문항을 섞어서 좀 넣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그 질문에 따라서는 질문의 형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두리를 가지고서 이 질문과 진술을 섞어서 넣게 되면은 그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의 똑같은 그 형식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 형식과 진술 형식을 섞어서 쓰게 될 경우에는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이 좀 그래도 덜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의 포인트는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질문 형식의 문항과 진술 형식의 문항을 섞어서 넣어라,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진술이 뭐냐, 그래서 질문은 영어로 퀘스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술은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뭐 성명서라고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가 바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러면은 그 저희 근데 그 질문하고 진술을 구분하는 것인데, 저희 교재에 쓰여진 부분하고 원래 그 질문과 진술의 차이를 원래 그 외국 서적에서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외국 그 학자가 쓴 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고 진술인데, 질문하고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 외국 학자가 쓴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예를 들면 당신은 어느 차량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1번 대형차, 2번 중형차, 3번 소형차, 4번 어쩌고 저쩌고, 5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응답 그 문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런 것을 질문이라고 하고, 즉 질문 형식의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아래 보면은 당신은 가스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아주 찬성한다, 2번 찬성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반대한다, 5번 아주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항을 갖다가 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고 진술이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차량의 형태를 고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질문 형식의 문항이 되겠고, 진술 형식의 문항은 어떤 그 문장을 하나 주고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견의 강도, 이쪽으로 갈수록 찬성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찬성도가 낮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의견에 대한 그뭐 찬성 반대 또는 지지냐 지지하지 않냐, 그런 것을 묻는 그 형식의 질문을 진술 형식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그 대등한 상태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그런 것 갖다가 질문 형식의 문항이라고 그 외국 학자가 쓴 그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2절 설문지 형식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쓰신 그 이제 교수분이 이제 그 외국 서적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이분은 그 외국 서적에 써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교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질문 형식의 그 문항과 진술 형식의 문항을 동시에, 즉 이 얘기는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질문과 진술을 구분한 것, 즉 외국 그 서적을 보고서 구분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해두셔도 좋고, 기억을 안 해두시고 그냥 까먹어도 상관이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쉽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폐쇄형 질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객관식 질문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같은 거 볼 경우에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관식은 그냥 직접 쓰는 거고, 객관식은 이제
고르는 거,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개방형 질문 또는 주관식 질문인데 이 개방형을 어떤 영어로 오픈 엔디드라고 합니다. 오픈 이렇게 오픈하고서 이렇게 하이픈을 하고서 엔디드 ENT 엔디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문자 그대로 질문에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귀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어디입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괄호를 이제 쳐주면은 응답자가 이것을 보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장애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이나 폐쇄형 질문은 각각 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 질문의 장점은 응답자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로 속에서 응답자가 자기의 그 생각을 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응답을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런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문항 하나가 귀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이제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해가지고 직접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00명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항에 답변을 했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는 300개의 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300개를 이제 그 연구자가 이것을 쭉 다 읽어보고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다시 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걸 전부 다 예를 들면 뭐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300명이다 쓴 것 중에서 깔끔하게 우리가 많이 아는 식으로 뭐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뭐 여성복지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은데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조사를 했다고 치면은 여기 별개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게임 복지, 예를 들면 뭐 게임 복지, 또 무슨 뭐 동물 복지 이런 식의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같이 그렇게 깔끔하게 분류가 되면 좋은데 이런 이제 응답 중에는 아주 애매모호한 거, 좀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 거, 좀 생뚱맞은 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에 좀 신경이 쓰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다 넣을 것인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그 연구자가 나중에 그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방형 질문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구식 가족 치료 방법이 가끔 한국의 문화와 가족의 가치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기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예, 이런 거죠. 여기는 보면은 뭐 기아는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무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 질문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나 기타 이렇게 조사할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넣지 않은 경향이 있고 앞에도 써 있는 것처럼 어떤 거 탐색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많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 그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그 분야의 경우에는 이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을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형 질문인데 폐쇄형 질문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객관인식 질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크루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문자 그대로 여러 이제 그 응답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 분야는 어디입니까? 1번 아동복지, 2번 청소년복지, 3번 노인복지, 4번 장애복지,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폐쇄형 질문도 개방형 질문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폐쇄형 질문의 장점은 이 응답이 전부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호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좀 더 응답을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처리에 간단하다.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는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진짜 100%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가까운 것을 고르기 때문에 이 응답자의 진짜 생각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폐쇄형 질문의 경우에는 형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법적 이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분법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냥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부수형 질문입니다. 이 부수형 질문은 이 수반형 질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수반형. 수반형 질문인데 이 부수형 질문의 이제 용어가 부수형인데 부수형이 컨틴전시입니다. 그 컨틴전시란 것이 어떤 뭐 사건, 상황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의 경우에는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새끼를 쳐서 조사하는 것 그런 것 갖다가 부수형 질문 또는 수반형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이죠 유명한 대학의 그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설문지인데 보시면은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학생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 상담기관, 어쩌고 저쩌고 등의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서 1번은 전혀 없다. 2번은 이제 1, 2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그래도 이용을 한 건데 1번은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용을 왜 안 했나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 6-1 번호가 6번이니까 6-1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의 기관들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요 경우에 그러니까 요게 응답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4번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답변할 필요가 없고 요게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를 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궁금하다. 그럼 다시 또 6-5, 1-1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또 새끼를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갖다가 부수형 질문 또는 수반형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이해가 뭐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이렇게 그 뭐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면은 이 설문지 형식의 경우에 정확히는 설문 문항 형식인데 이 질문 형식과 진술 형식을 섞어서 써라. 그리고 또 이제 개방형과 그 폐쇄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주관식, 폐쇄형은 객관식이라고 부르는데 개방형은 이제 응답을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응답자의 생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수형 질문 또는 수반형 질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그 응답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내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